어디서 굴러먹던 여군년이야. 사성 여군 참모총장의 멱살을 잡은 대대장 1초 뒤 신분증을 보고 무너져 내립니다. 오만한 중령을 단숨에 참교육해서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충청남도 계룡대의 거대한 참모총장실. 창밖으로 국토의 중추를 가로지르는 계룡산의 장엄한 산세가 펼쳐져 있었지만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인 강철의 어머니 류진아 대장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4개의 빛나는 별, 그 무게는 50만 육군 장병의 생명과 이 나라의 역사를 짊어진 무게였다. 평범한 육군 원사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화려한 인맥이나 배경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과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랐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진급의 길이 아니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앞을 가로막던 수많은 편견의 벽을 맨몸으로 부수며 피 흘려온 투쟁의 역사였다. 류진아 총장은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꾀재재한 편지를 말없이 쓸어내렸다. 국방색 편지지 위에는 이제 막군에 보낸 아들을 둔 어느 어머니의 피눈물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그녀의 어머니 같은 마음에 직접 호소하려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나는 익명의 편지였다. 총장님, 제 아들이 경기도 연천 최전방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살이 찢어지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휴가 나온 아들 손에 깊은 동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낡아서 바람이 다 들어오는 방한 장갑을 돌려 쓴다고 합니다. 보급 나오는 전투화는 비가 새고 생활관에는 찬 바람이 들어와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총장님, 높은 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아들 같은 젊은이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부디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유사한 뉘앙스의 속삭임. 특히 한 부대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경기도 연천 한반도의 허리를 꿰뚫는 휴전선 가장 깊숙한 곳을 지키는 제28보병사단 무적 태풍부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적의 심장을 가장 먼저 노리는 칼날 수색대대였다. 무적 태풍. 수색대대. 류 총장이 낮게 은졸였다. 그곳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험하고 고된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중의 정예 부대여야 했다. 그런데 그 칼날이 녹슬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었다. 그곳의 대대장은 황명철 중령. 그녀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다. 황명철. 한때는 육사에서 가장 촉망받던 전술가였다. 야전에서 뼈가 굵었고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장교. 그러나 그는 번번이 진급에서 누락되었다. 화려한 라인 하나 없다는 이유로, 융통성 없이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몇 년 전 그는 가장 험지인 28사단 수색 대대장으로 밀려나듯 부임했다. 그 후 그에게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언제나 완벽했지만 그 속에는 어쩐지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느껴졌다. 열정이 식어버린 군인만큼 위험한 것은 없었다. 류진아 총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총장 비서실장인 이선우 대령이 조용히 다가왔다. 총장님, 국회 국방위원회 일정이 모두 취소하게. 예. 하지만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총장님께서 직접. 이 대령. 류 총장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밑에는 거대한 강철의 의지가 흐르고 있었다. 국회에서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내 새끼들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이 진짜 안 보일세. 나는 오늘 내 군대의 심장 박동 소리를 직접 들으러 가야겠네. 참모총장 류진아가 아니라 그저 이 나라의 군인 한 사람의 어미로서 말이야. 그녀는 4개의 별이 빛나는 대장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을 벗었다. 그리고 관물대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계급장도 명찰도 없는 낡고 빛바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질끈 묶은 머리 위로 낡은 전투모를 깊게 눌렀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군 생활에 지친 이름 없는 중년의 여군 부사관처럼 보였다.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말게. 공식적으로 나는 오늘 계룡대를 떠나지 않은 걸로 하게. 그저 바람이 좀 쐬고 싶었을 뿐이야.
이선우 대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 책상 위 보고서의 숫자를 믿지 않고 항상 가장 낮은 곳에 흙냄새와 병사들의 눈빛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봉을 휘두르기 전에 반드시 그 지휘봉이 가리킬 땅을 맨발로 걸어보는 사람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른 새벽 류진아 총장을 태운 평범한 민수용 차량 한 대가 조용히 계룡대 정문을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북쪽 얼어붙은 땅 경기도 연천이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가장 어둡고 추운 곳에서 떨고 있을 이 나라의 이름 없는 아들들을 향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연천의 제28사단 수색대대 본부. 대대장 황명철 중령의 얼굴은 잿빛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최전방 야전 지휘관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 서류들은 칼로 자른 듯 정렬되어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온기 대신 신경질적인 결벽만이 감돌았다. 한때 전술 연구 서적으로 가득했던 책장은 이제는 각종 규정과 행정 서식 파일로 빼곡했다. 젠장, 또야. 황명철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앞에는 대대작전과장인 박상현 소령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대장님, 사단에서 또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야간 투시장비 관리 실태 보고서에 오탈자가. 오탈자? 지금 그깟 글자 몇 개 틀린 것 때문에 이 수색대대 전체가 사단 감찰부의 조롱거리가 됐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자네들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가 뭐라고 했나? 서류는 이 부대의 얼굴이라고 했지. 내용이 어떻든 일단 겉모습은 완벽해야 저 위에서는 아무 말 못한다고 몇 번을 말해. 황명철은 한때 누구보다 실전을 중요시했던 야전 군인이었다. 그러나 진급에 번번이 실패하고 가장 험한 곳으로 밀려나면서 그의 열정은 냉소로 변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 군대에서는 적의 목을 따는 실력보다 흠잡을 데 없는 보고서를 만드는 능력이 더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는 서류상의 완벽함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전입 온다는 여군 장교는 어떻게 됐나? 그가 화제를 돌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 부임할 예정입니다. 하, 미치겠군. 수색대대의 계집이라니. 여기가 무슨 소꿉놀이 하는 곳인 줄 아나? 여자가 총 들고 철책선은 제대로 탈 수 있겠어? 생리휴가 내고 훈련 빠질 게 뻔한데. 그의 여성 혐오는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의 발로였다. 그는 자신이 거쳐온 험난한 군 생활을 여군들은 배려라는 이름 아래 손쉽게 건너뛰고 있다고 믿었다. 작전과장, 똑똑히 들어. 새로 오는 그 여군 나부랭이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하거나 약한 소리 하면 즉시 나한테 보고해. 여기는 군대야. 남자들만 있는 곳보다 더 빡세게 굴려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박상현 소령은 씁쓸하게 대답하며 물러났다. 황명철은 텅 빈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삭막한 연병장 너머로 겨울을 맞은 연천의 회색빛 산야가 펼쳐져 있었다. 저 너머에는 총구를 겨눈 적들이 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적보다 자신을 옥죄는 서류와 상급부대의 시선이라는 보이는 적과 싸우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다. 젠장할.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시절 특전사 팀원들과 함께 훈련을 마치고 진흙범벅이 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때는 정말로 이 한몸 국가에 바치겠다는 뜨거운 열정뿐이었다. 그러나 그 열정의 대가는 좌절과 냉대뿐이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던져 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류진아 총장이 탄 차량이 수색대대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었다. 낡은 전투복 차림의 그녀를 위병소 근무병은 사단 본부에서 파견 나온 나이든 군무원쯤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시켰다. 류 총장은 대대 본부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일부러 천천히 막사 주변을 걸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문제점을 발견했다. 황명철 중령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은 페인트 칠까지 새로 해 반짝였지만
병사들이 생활하는 막사는 전혀 딴판이었다. 외벽 곳곳에는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낡은 나무틀이라 찬 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이 뻔했다. 빨랫줄에 널린 병사들의 전투화는 대부분 밑창이 닳아 반들반들했다. 그녀는 취사장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병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지쳐 있었다. 식판 위에는 멀건 국과 변변찮은 반찬 몇 가지뿐이었다. 보고서 속의 풍요와는 너무나 다르군. 이것이 내 아들들이 먹고 자는 현실인가. 그녀는 본관 건물로 들어섰다. 복도는 황명철의 결벽증을 증명하듯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도 바닥의 광택이 아니라 그 복도를 오가는 병사들의 눈빛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류진아 총장은 복도 한가운데 있는 낡은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대대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몇 달은 묵은 듯한 낡은 공지 몇 장만이 붙어 있었다. 병사들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가 빛바랜 종이를 읽어내리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어이, 거기.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다. 대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황명철 중령이 폭풍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방금 전 사단장과의 화상통화에서 또다시 보고서의 사소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상태였다. 그의 눈에 복도 한가운데서 어슬렁거리는 낯선 중년 여군이 들어왔다. 황명철은 류진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계급장도 명찰도 없는 낡은 전투복, 화장기 없는 얼굴, 아무리 봐도 높게 쳐줘야 원사급 혹은 행정 업무나 보는 군무원 나부랭이었다. 웬 아줌마가 여기서 어슬렁거려? 남의 부대에 볼 일 있소? 그의 말투는 처음부터 시비조였다. 류진아는 조용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황명철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 부대 장병들의 생활이 궁금해서 둘러보는 중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대답이 황명철의 심기를 건드렸다. 감히 일개 아래 것이 자신의 성역인 대대 본부에서 평가라도 하겠다는 듯한 말투. 궁금해? 당신이 뭔데? 여군이면 다야? 여기가 당신들 수다 떠는 찻집인 줄 알아. 황명철이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섰다. 그의 뒤에서 문을 열고 나온 작전과장과 주임원사가 사색이 되어 말리려 했지만 황명철의 기세에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여편네들은 집에서 밥이나 짓고 남편 시중이나 들 것이지 어디 신성한 군복을 입고 돌아다녀. 군대 물 다 흐려놓고 말이야. 사용자가 요청했던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희롱 발언이 그의 입에서 거침없이 터져나왔다. 류진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방금 하신 말씀, 한 군인의 명예를 걸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이 아줌마가 돌았나? 황명철은 류진아가 자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정면으로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내년 따위가 감히 대대장한테 명예를 운운해? 그는 손을 뻗어 류진아를 복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류진아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황명철은 사용자의 요청대로 류진아의 낡은 전투복 멱살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이 여군년이 보자 하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눈을 똑바로 떠. 넌 오늘부로 군복 벗을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무적 태풍부대 수색 대대장 중령 황명철이야.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류진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침방울이 튀고 알코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복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으로 가득 찼다. 박소령과 주임원사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기를 바랐다. 그때였다. 멱살을 잡힌 류진아가 그 위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황명철 중령.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과 계급을 불렀다. 뭐야 인연이? 황명철은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에 잠시 놀랐지만 곧 무시했다. 부대 안에 있으니 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 손.
류진아의 시선이 자신의 멱살을 쥔 황명철의 손으로 향했다. 놓지 않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였다. 이게 진짜. 황명철이 주먹에 힘을 더 주려던 바로 그 순간 류진아는 멱살이 잡힌 채로 천천히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황명철은 그녀가 흉기라도 꺼내는가 싶어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아주 작고 평범한 군청색의 신분증 지갑이었다. 류진아는 그것을 천천히 열어 황명철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황명철의 시선이 무심코 그 신분증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악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찢어질 듯이 커졌다. 신분증 중앙에는 단정한 증명사진과 함께 그녀의 신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류진아. 4개의 별. 대장. 육군참모총장. 황명철의 뇌가 그 정보를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의 손은 여전히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의 멱살을 쥐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여군년이라는 모욕이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다. 육군, 참, 총. 황명철의 입에서 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멈춰버리는 듯 했다. 그의 손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경련하며 류진아의 멱살을 놓았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총장님? 류진아는 흐트러진 전투복 옷깃을 천천히 바로잡았다. 그리고 얼어붙은 복도에 모인 모든 간부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황명철을 향해 낮지만 복도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방금 28사단 수색대대장 황명철 중령이.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 힘을 주어 말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지휘관인 나 류진아의 멱살을 잡았다. 그녀는 작전과장 박상현 소령을 바라보았다. 박 소령은 이미 로봇처럼 차려 자세로 굳어 있었다. 작전과장. 지금 즉시 이 상황을 육하원 측에 따라 기록하게. 수색대대장 황명철 중령, 참모총장 류진아 대장에게 상관 모욕, 희롱, 그리고 폭행. 28사단 헌병대에도 즉시 연락하게. 현 시간부로 황명철 중령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킨다. 참모총장님, 그게 아니오라. 제가 눈이 멀어서. 황명철이 바닥을 기며 류진아의 전투화에 매달리려 했다. 류진아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웠을 한 군인의 영혼이 어쩌다 이토록 비참하게 망가졌는가. 황중령. 자네가 오늘 내게 저지른 죄는 상관을 모욕한 죄 하나만이 아니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국방색 편지 한 통을 꺼내 황명철의 얼굴 앞에 떨어뜨렸다. 자네를 믿고 목숨을 맡긴 이 나라의 아들들을, 이 어미의 자식들을 버린 죄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걸세. 연천의 차가운 복도에 강철의 어머니가 내리는 서리빨 같은 심판의 서막이 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파멸의 예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부서진 한 군인의 영혼을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재련하기 위한 거대한 용광로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연천 28사단 수색대대 본부. 복도에 내려앉은 정적은 수십 톤의 강철 무게로 모두를 짓눌렀다. 황명철 중령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떨어진 낡은 국방색 편지 한 통. 그것은 그가 멱살을 잡은 상관의 신분증보다 더 무겁고 날카로운 심판의 증거였다. 그가 방금 전까지 여군년이라 모욕하고 남편 시중이나 들라며 멱살을 잡았던 존재. 그 존재는 자신의 머리 위에 떠있는 4개의 별 대한민국 50만 육군의 정점이자 어머니 류진아 육군참모총장이었다. 황명철의 뇌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악몽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멱살을 잡았던 손에 남아있는 낡았지만 단단했던 전투복의 감촉, 그리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녀의 고요한 눈빛이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총장님, 제가 죽을 죄를.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 같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맹수의 포효는 간대없고 죽음을 앞둔 짐승의 낑낑거림만 남았다. 복도를 가득 메운 침묵을 깬 것은 류진아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박상현 소령, 그리고 주임원사. 예, 총장님. 작전과장 박소령과 주임원사가 거의 동시에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내가 이곳에 온 시간, 황명철 중령과 마주친 시간, 그리고 황 중령이 내게 가한 모든 폭언과 폭행의 내용을 육하원 측의 의검 단 한 글자도 틀림없이 상세히 기록하시오.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 헌병대에 연락할 필요는 없네. 그 말에 황명철이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고개를 들려던 순간 류진아의 다음 말이 그의 남은 희망마저 박살냈다. 이자의 처분은 내가 직접 결정하겠네. 육군 참모총장 직권으로. 그녀는 황명철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전투화가 그의 시야에 가득 찼다. 황명철 중령. 아니, 지금부터는 중령 호칭도 쓰지 않겠네. 황명철. 네. 자네가 내 멱살을 잡은 것, 나를 여군년이라 부르며 모욕한 것. 그것은 자네의 군 생활을 끝장낼 중죄가 맞네. 하지만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들었다. 내가 오늘 자네를 심판하려는 진짜 이유는 자네의 그 오만한 혀나 거친 손 때문이 아니야. 그녀는 그 편지를 황명철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종이 한 장이 그의 뺨을 스치고 힘없이 떨어졌다. 이것 때문일세. 자네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완벽한 부대라는 허상을 꾸미는 동안 자네의 병사들이 이 얼어붙은 연천 땅에서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잘릴 위기에 처한 것. 이것이 자네의 진짜 죄다.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상관으로서의 분노가 아니라 자식을 잃을 뻔한 어미의 절규였다. 총장님, 그건 보고서와 달리 보급이. 보급? 류진아가 코웃음을 쳤다. 자네가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린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나를 기만하려는 건가? 자네가 그 완벽한 보고서 한 줄을 위해 상급 부대에 올린 수많은 아첨용 서류들, 그 서류를 만드는 데 쓴 종이와 잉크 값이면 내 병사들 방한 장갑 수십 켤레는 샀겠네. 그녀는 황명철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공포에 질려 복도에 모인 행정반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들었겠지. 이자는 자신의 상관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 이전에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하들의 생명을 방치했다. 이런 자는 더 이상 수색대대의 지휘관 자격이 없네. 그녀는 박상현 소령을 바라보았다. 작전과장. 지금 즉시 이자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대대장실을 폐쇄하게. 대대 지휘는 금일부로 내가 직하라며 작전과장이 임시로 대행한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황명철. 자네. 류진아가 다시 바닥에 황명철을 내려다보았다. 자네의 죄는 군사재판에 넘기는 것으로도 부족해. 하지만 나는 한때 자네가 어떤 군인이었는지 기억하네. 육사에서 전술의 귀재라 불리며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야전을 누비던 황명철을 말이네. 그 말에 황명철의 눈이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 수치심으로 흔들렸다.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과거 가장 빛나던 순간을 하필 이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상대에게서 듣게 될 줄이야.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황명철. 자네의 그 뜨겁던 열정은 다 어디로 가고 이런 껍데기만 남았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아끼던 검이 녹슬어버린 것을 발견한 장인의 깊은 탄식이 묻어났다. 자네에게 군복을 벗을 기회조차 주지 않겠네. 대신 자네가 버렸던 것들을, 자네가 외면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맨눈으로 맨몸으로 확인하게 될 걸세. 류진아는 헌병대를 부르는 대신 본관 복도를 걸어 막사로 향했다. 따라오게. 황명철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이미 그는 대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이었고 류진아 총장의 포로였다. 그는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랐다. 류진아는 망설임 없이 삼생활관의 문을 거칠게 열었다. 마침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이 계급장 없는 여군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군무원쯤으로 보였다. 이 분노한 대대장 황명철을 끌고 들어오는 기괴한 광경에 모두 얼어붙었다. 전원 주목. 류진아의 목소리가 막사를 울렸다. 나는 상급 부대에서 여러분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러 나왔소. 그리고 이 사람. 그녀가 황명철을 앞으로 밀쳤다. 여러분의 대대장은 여러분의 실태를 완벽하다고 허위 보고했소.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류진아는 가장 가까이 있던 한 일병의 관물대를 열어젖혔다. 황명철이 그토록 강조하던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밑창이 반쯤 떨어진 낡은 전투화 한 켤레가 툭 떨어졌다. 황명철. 이게 자네가 보고한 보급률 100% 전투화인가? 그녀는 일병에게 다가갔다. 손 내밀어 보게. 용사. 일병이 겁에 질려 손을 내밀자 그녀는 병사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과 미처 아물지 않은 동상의 흉터를 꼼꼼히 살폈다. 방한 장갑은 하나로 돌려쓰고 있습니다. 황명철. 들었나? 류진아가 소리쳤다. 내 병사들이, 내 새끼들이 이 추위에 장갑 하나로 버티고 있단 말이다. 그런데 자네는 그 시간에 책상에 앉아 오탈자나 잡고 있었나? 그녀는 막사 구석에 낡은 라디에이터로 걸어갔다. 손을 대자 온기라고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냉기만 전해졌다. 창문 틈새로는 연천의 칼바람이 슉슉 소리를 내며 들어오고 있었다. 이게 자네가 말한 완벽한 생활관인가? 이곳은 병사들의 막사가 아니라 죄수들의 감옥일세. 아니, 감옥도 이보다는 따뜻하겠지. 황명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서류 속의 세계가 류진아의 손길 한 번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류진아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대대장은 보직 해임되었소. 병사들 사이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 사람 황명철은 오늘부터 여러분과 똑같이 이 막사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요. 예? 총. 아니 저기. 황명철이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불만 있나? 자네가 완벽하다고 했으니 그 완벽한 환경에서 지내보게. 저기 1층 구석에 비어있는 침대, 오늘부터 자네가 쓰게. 자네의 계급장, 권위, 그 모든 것은 이 시간부로 압수하네. 자네는 이제 중령이 아니라 그저 훈련병 황명철일 뿐이야. 그것은 파면보다 영창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 자신의 자존심이었던 중령이라는 계급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박탈당하고 자신이 방치했던 그 비참한 현실 속으로 내던져진 것이다. 총장님, 제발 그것만은, 제발. 류진아의 눈이 불타올랐다. 자네의 병사들이 찢어진 장갑을 끼고 동상에 걸릴 때 그들은 제발 따뜻한 장갑 하나만 달라고 속으로 빌지 않았을까? 자네가 지금 나에게 비는 그 자비를 자네는 왜 자네의 병사들에게 단 한 번도 베풀지 않았나? 류진아는 막사를 나섰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황명철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오늘 저녁 점호 전까지 이 막사 아니 이 대대 전체의 모든 문제점을 자네가 직접 맨손으로 확인하고 빠짐없이 서면으로 보고하게. 이번에는 완벽한 보고서가 아니라 진짜 보고서를 가져오게.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그땐 정말 자네와 나 둘 중 하나는 끝장을 보게 될 걸세. 문이 닫혔다. 막사 안에는 이제는 중령이 아닌 황명철과 그를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수십 명의 병사들만이 남겨졌다. 강철의 어머니가 설계한 가장 혹독하고도 처절한 재활의 용광로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28사단 수색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인 참모총장이 비밀 감찰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그 총장이 대대장의 멱살을 잡히고 그 자리에서 대대장을 보직 해임시킨 뒤 심지어 그를 일개 병사처럼 막사에 감금시켰다는 소식은 부대 전체를 마비시켰다.
류진아 총장은 대대장실을 임시 지휘소로 삼았다. 그녀의 비서실장 이선우 대령이 합참의 정예 실무팀 군수, 감찰, 의료를 대동하고 긴급히 연천으로 날아왔다. 계룡대에서 전군을 지휘해야 할 총장이 일개 대대의 야전 지휘소를 차린 전대미문이 사태였다. 이 대령. 예, 총장님. 육군 군수사령부의 총장 직권 명령이다. 28사단 수색대대 전 장병에게 지급할 최신형 방한 피복 일체, 고성능 방한화, 발열 장갑을 3시간 이내로 공수하게. 모자라면 내 전략 예비 물자라도 풀어서 채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군시설본부. 당장 긴급 보수팀을 보내. 이 부대 모든 막사의 난방시설과 창호, 균열이 간 외벽을 오늘 밤 안으로 수리 완료하게. 내가 오늘 밤 여기서 잘 걸세. 내 방이 따뜻해지기 전에 병사들 방부터 따뜻하게 만들게. 총장님이 여기서 주무신다니요. 왜? 내 새끼들이 자는 곳인데 어미가 못 잘 이유가 있나. 류진아의 명령은 번개처럼 떨어졌고 육군본부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몇 시간 만에 수송 헬기가 연천 상공을 뒤덮었고 대대 연병장에는 신형 보급품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난생 처음 보는 최신형 장비들을 지급받으며 이 모든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그 같은 시각 황명철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이 방치했던 지옥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훈련병 황명철로서 류진아 총장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다. 진짜 보고서를 쓰기 위해 그는 대대 구석구석을 자신의 두 발로 걸어야 했다. 그는 취사장을 찾았다. 완벽한 위생 상태를 자랑하던 그의 서류와는 달리 취사장 구석 배수구에서는 악취가 진동했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가 결제했던 병사 만족도 최상의 식단은 사실상 최저가 입찰로 들어온 질 낮은 재료들로 겨우 구색만 맞춘 것이었다. 그는 병사들이 먹다 버린 잔반통을 보았다. 멀건 국과 형편없는 반찬들. 그는 점심에 자신이 대대장실에서 먹었던 따로 주문한 따뜻한 특식을 떠올리며 속이 뒤틀렸다. 그는 탄약고로 향했다. 서류상 관리 상태 최상이었던 탄약고는 습기 제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바닥이 눅눅했다. 그는 보급품 창고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경악했다. 장부상으로는 꽉 차 있어야 할 신형 방탄 헬멧과 전투 조끼는 온데간데 없고 구석에 곰팡이가 핀 구형 장비들만 쌓여 있었다. 어디로 갔지? 내 보고서에는 분명히.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결제했던 수많은 서류들. 그 서류들은 상급 부대의 누군가에 의해 다시 조작되었거나 혹은 자신이 진급에 눈이 멀어 그 조작을 암묵적으로 방조했음을. 그는 자신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 속에서 가장 말단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는 하수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점검지는 그가 가장 기피했던 곳. 최전방 철책선 수색대대의 존재 이유인 바로 그곳이었다. 해가 저물고 연천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칼날 같은 바람이 그의 뺨을 베었다. 류진아 총장은 그에게 어떤 방한 장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내 병사들이 겪은 것을 그대로 겪게. 그녀는 황명철에게 낡은 전투화와 병사들이 비닐 장갑이라 부르던 그 찢어진 장갑 한 켤레만을 던져주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황명철과 똑같은 차림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4개의 별을 단 총장이 일개 중령의 뒤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철책선을 걷는 기괴한 순찰이었다. 수색 정찰로. 산짐승이나 겨우 다닐 법한 험준한 길이었다. 황명철은 한때 특전사에서 날아다니던 몸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 사무실에 앉아있던 몸은 금세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발이었다. 밑창이 얇은 낡은 전투화는 얼어붙은 땅의 냉기를 그대로 발바닥으로 전했다. 찢어진 장갑 사이로 스며든 바람은 손가락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1시간쯤 걸었을까 그의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손은 제멋대로 떨려 총을 쥘 수조차 없었다. 춥나. 어둠 속에서 류진아 총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황명철과 달리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걷고 있었다. 대답하게. 춥습니다.
황명철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럽습니다. 자네의 병사들은 이 길을 이 장비로 매일 밤 걸었네. 류진아는 그를 앞질러 철책선 초소 앞에 섰다. 그곳에서 한 젊은 병사가 입김을 불어가며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들이 자네가 완벽한 서류 한 장과 맞바꾼 이 나라의 아들들일세. 그 순간이었다. 황명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꿰뚫는 것은 감각이 마비된 손발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대한 끔찍한 수치심과 자기 혐오였다. 그는 철책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부짖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울음이었다. 총장님, 류진아, 총장님.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상관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어미를 찾는 아이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땅에 이마를 박았다. 진급에 눈이 멀었습니다. 육사 동기놈들은 별을 달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는데 저만 이 촌 구석에서 썩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라인 하나 없다는 이유로. 그의 울음 섞인 절규가 연천의 밤하늘을 갈랐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실전? 전술? 그딴 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저 위의 것들이 원하는 건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서류 쪼가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만 팠습니다. 병사들 눈을 보는 대신 모니터만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추위에 떠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냈다. 자신의 비겁함, 좌절감,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모든 변명들. 류진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무너지는 소리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운 밑바닥에는 깊은 연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던 열정의 사자가 스스로를 좀먹는 독에 중독되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었다. 그녀는 황명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일어나게, 황명철. 자네가 괴물이었다면 그 괴물을 만든 것은 어쩌면 나를 포함한 이 군대 전체의 책임일지도 모르지. 능력 있는 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아첨하는 자가 승승장구하는 이 썩어 빠진 풍토 말일세. 그녀는 황명철을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네가 병사들의 생명을 방치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닐세. 자네의 고백은 자네가 아직 완전히 썩지는 않았다는 증거일 뿐이야. 그녀는 황명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의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자네가 오늘 흘린 눈물은 자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가 아니야. 그저 자네 자신에 대한 연민일 뿐이지. 그럼 저는 어떻게? 진정한 참회는 자네가 상처 입힌 그 대상 앞에서 하는 걸세. 류진아는 초소의 병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내일 아침 의무대로 가게. 그곳에 자네가 직접 상처 입힌 진짜 피해자가 있으니 그 아이의 눈을 보고도 자네가 지금처럼 울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네. 황명철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내일 아침 자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은 오늘 밤 이 철책선의 추위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다음 날 이른 아침 수색대대 의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류진아 총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에 의무대장과 군의관들은 밤새 차트를 정리하며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다. 황명철은 그들 뒤에 여전히 계급장도 무엇도 없는 낡은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밤새 혹한 속을 걸었던 탓에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발은 퉁퉁 부어 절뚝거렸지만 어젯밤의 절망감과는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한 처연함이 감돌았다. 류진아 총장은 의무대장의 현황 보고는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장 병실로 향했다. 내가 만나야 할 아이가 있네. 어제 입수한 진료 기록에서 봤어. 동상으로 입원 중인 김진우 일병. 어디 있나? 아, 저 총장님. 김일병은 상태가 좋지 않아 지금 격리실에. 안내하게.
군의관은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1인용 격리병실의 문을 열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끙끙 앓는 젊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침대 위에는 20살 남짓의 앳된 병사 김진우 일병이 누워 있었다. 그의 양발은 의료용 솜과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얼굴은 고열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바로 류진아 총장에게 피눈물로 편지를 보냈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류진아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붕대 사이로 드러난 김일병의 발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이미 검붉게 변색되어 괴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상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나? 군의관. 류진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죄송합니다. 총장님. 하지만 대대장님 지시가 경미한 동상 환자는 훈련 열외 없이 의무대에서도 간단한 처치만 하라고 하셔서 김일병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꾀병으로 치부하고 그 말은 황명철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랬다. 그는 그랬다. 병사들의 고통을 정신력 해이로 몰아붙였다. 서류상의 환자 발생률 제로를 유지하기 위해 아픈 병사들을 강제로 훈련에 내몰았다. 바로 그때 고열에 시달리던 김일병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눈앞에 낯선 중년 여굴 류진아과 그 뒤에 유령처럼 서 있는 자신의 대대장 황명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고통 속에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엄마, 나 발가락이 너무 아파. 너무 추워. 장갑 한 켤레만. 대대장님은 정신력만 강조하시는데 저는 정말 아픈데. 황명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병사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목소리. 정신력이 해이해졌다. 그 정도 추위는 정신력으로 버텨라. 그가 수없이 내뱉었던 그 차가운 말들이 지금 이 병사의 썩어가는 발가락이 되어 자신을 고발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철책선에서 느꼈던 자기 연민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좌절감, 진급 누락.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병사의 참혹한 고통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이기적인 변명이었는지. 황명철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김일병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가 병실 바닥을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 류진아 대장 앞에서가 아니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앞에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꾀병이라며 내쳤던 자신의 아들뻘 되는 20살 청년 김진우 일병의 침대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진우 일병. 황명철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되어 터져나왔다. 김일병이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신이었고 왕이었던 그 무섭던 대대장 황명철 중령임을 깨닫고 경악했다. 네, 대대장님? 황명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붕대로 감싸인 김일병의 발을 향해 자신의 이마를 땅에 박았다. 미안하다. 예, 내가 미안하다 진우야. 그는 일병이라는 계급 대신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수치심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과 참회의 눈물이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노릇을 해야 했는데 나는 썩어빠진 관리인이었다. 너희들이 추위에 떠는 것을, 아파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안위와 내 실적 때문에 너희를 버렸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너의 대대장 자격이 없다. 나는 군인 자격이 없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진심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병실은 황명철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김일병의 당황한 숨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류진아 총장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김일병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무서웠던 대대장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우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류진아 총장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황명철 중령. 그녀는 다시 그를 중령이라 불렀다. 황명철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일어나게. 류진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강철의 단단함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혹독한 재련을 마친 쇠를 다독이는 듯한 아주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자네의 사죄는 그 병사가 아니라 저 아이의 어머님께 그리고 자네가 외면했던 모든 병사들에게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빚일세. 그녀는 군의관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육군 수도병원으로 헬기 이송 준비하게. 국내 최고의 동상치료 전문의를 대기시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병사의 발가락 단 하나도 잃게 해선 안 되네. 이건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녀는 황명철을 바라보았다. 자네, 황중령. 자네가 직접 저 병사를 호송하게. 그리고 저 병사가 두 발로 다시 이 땅을 딛고 건강하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네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총장님. 하지만 저는 보직 해임. 그래. 자네는 수색 대대장으로서는 보직 해임됐네. 하지만 자네의 군 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류진아는 황명철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나는 자네의 멱살을 잡았던 그 손이 그저 서류나 뒤적이고 부하를 폭행하는 썩은 손이 아니라 한때는 이 나라를 지키려던 뜨거운 군인의 손이었음을 믿고 싶네. 그녀는 황명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네가 오늘 흘린 눈물이 진심이라면 자네 가슴 속에 그 썩어빠진 냉소 밑바닥에 육군 사관학교 시절의 그 뜨거운 열정이 단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걸 증명해 보이게.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자네가 오늘 무릎 꿇은 이 병사에게, 그리고 자네가 버렸던 모든 병사들에게 자네가 아직 군인 황명철임을 증명해.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무거운 형벌일세. 황명철은 류진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퉁퉁 부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류진아 총장에게 경례를 붙이는 대신 침대에 누워있는 김진우 일병을 향해 그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절도 있고 진심이 담긴 거수경례를 올렸다. 명. 받들겠습니다. 강철의 어머니는 부러진 칼날을 다시 용광로에 넣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벼려내고 있었다. 육군 항공대의 의료 후송 헬리콥터 메디온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수색대대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찢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류진아 육군 참모총장은 그 거대한 기체 앞에서 4개의 별이 무색하게 낡은 전투복 차림으로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헬기에 오르는 두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명은 고열과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희미한 채 들것에 실려 올라가는 김진우 일병이었다. 그의 발은 이미 육군 수도병원의 최고 외과팀과 연락이 닿은 의무대장에 의해 응급처치와 보온 조치가 완료된 상태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들것을 땀으로 흠뻑 젖은 손으로 붙잡고 있는 황명철 중령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지휘봉 대신 들것의 차가운 손잡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 대신 자신이 방치했던 한 병사의 생명이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책임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류진아 총장과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오직 김일병의 창백한 얼굴만을 바라보며 기체에 올라탔다. 이륙한다. 조종사의 외침과 함께 헬기의 육중한 동체가 떠올랐다. 류진아는 헬기가 시야에서 점처럼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비서실장 이선우 대령이 다가와 외투를 건넸다. 총장님, 이제 계룡대로 복귀하셔야. 전군 지휘관 회의가. 아니. 류진아는 외투를 밀어냈다. 회의는 화상으로 연결하게. 내 지휘소는 오늘부터 이곳이네. 예? 이 대대에서 말입니까?
이 대령이 경악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일개 대대장실에 지휘소를 차린다는 것은 군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황명철이 무너뜨린 것은 이 대대 하나만이 아닐세. 이 부대의 병사들이 받은 상처 그 위에 도사리고 있는 더 거대한 무관심이라는 적. 그 뿌리를 뽑을 때까지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걸세. 황명철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했으니 나는 이 군대의 가장 아픈 곳을 직접 지키고 서 있겠네. 당장 28사단장부터 이 부대가 속한 군단장까지 모두 이곳으로 호출하게. 그들의 완벽한 보고서와 내가 본 진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대질해 봐야겠어. 그녀의 눈은 연천의 하늘을 넘어 이 부패의 사슬이 연결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한편 성남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하는 헬기 안. 두두두두 고막을 찢는 굉음 속에서 황명철은 김진우 일병의 들것을 붙잡고 흔들리는 기체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동행한 군의관이 쉴 새 없이 김일병의 바이탈을 체크하고 수액을 조절했다. 황명철은 그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명령을 내릴 수도 조언을 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송을 돕는 짐짝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보고서라는 가상의 전장에서 수만 자의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유능한 지휘관이라 자위했다. 하지만 지금 단 한 사람의 진짜 생명 앞에서는 그는 그 어떤 유의미한 행동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였다. 정신력. 그가 병사들에게 주문처럼 외우던 그 단어가 지금 의식 없이 신음하는 김일병의 모습 앞에서 얼마나 공허하고 폭력적인 말이었는지 깨달았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그의 뇌리 속으로 류진아 총장이 의무실에서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자네가 어떤 군인이었는지 기억하네. 육사에서 전술의 귀재라 불리며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야전을 누비던 황명철을 말이네. 그랬다. 그는 한때 그랬다. 육군 사관학교 시절 그는 동기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였다. 야전 전술에 미쳐 살았고 임관 후에는 최전방 소대장, 중대장을 거치며 단 한 번도 병사들보다 늦게 자거나 먼저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는 병사들의 전투와 끈을 직접 메어주며 발이 편해야 전우를 구한다고 가르쳤던 장교였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는가? 진급이었다. 번번이 정말 억울하게 미끄러졌던 진급. 자신보다 무능하지만 특정 장군의 라인을 탔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별을 다는 동기들. 전술 토론 대신 골프 약속을 잡는데 혈안이 된 선배들. 그들의 위선과 무능에 환멸했다. 그리고 그 환멸은 분노가 되고 인의 체념이 되었다. 어차피 이 군대는 썩었어. 실력? 열정? 다 필요 없어. 줄을 잘 서거나 아니면 적어도 저들 눈에 띄지 않게 흠잡히지 않게 서류나 완벽하게 만들자. 그렇게 그는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눈을 보는 대신 상급 부대의 눈치만을 살폈다. 병사들의 고통을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치부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비겁함의 대가가 김진우 일병의 썩어가는 발이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헬기는 어느새 성남 상공에 진입했다. 저 멀리 국군 수도병원의 거대한 헬리패드가 보였다. 류진아 총장의 총장 명령은 이미 병원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다.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병원장 육군 소장이 직접 지휘하는 외상센터 최고의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들것이 내려졌다. 환자 상태는 바이탈 불안정, 동상 괴사 진행 중, 즉시 수술실로. 의료진들이 김일병을 싣고 번개처럼 달려갔다. 황명철은 그저 그 뒤를 멍하니 쫓아갈 뿐이었다. 그는 수술실 입구에서 가로막혔다. 관계자 외출입 금지. 그는 이제 관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류진아 총장의 멱살을 잡고 김일병의 고통을 외면했던 바로 그 손. 그 손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명령을 받아야 했다. 아니, 명령조차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저 기다려야 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 전화기가 진동했다. 대대 작전과장 박상현 소령이었다. 중령님. 아니, 황명철 씨. 총장님 지시입니다. 지금 즉시 김진우 일병의 보호자 어머님께 직접 연락드려서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오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황명철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김일병의 어머니. 류진아 총장이 그의 뺨에 던졌던 그 낡은 편지의 주인. 자신의 아들이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자를 위기라며 피눈물로 호소했던 바로 그 어머니. 그녀에게 자신이 직접 알았네. 그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병원 행정실로 가 떨리는 손으로 김진우 일병의 비상 연락망을 확인했다. 그리고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손가락이 쇠뭉치처럼 무거웠다. 신호가 갔다. 뚜.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걱정에 지친 듯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명철은 숨이 턱 막혔다. 여보세요? 전화 잘못 거셔? 저기, 김진우. 일병 어머님. 되십니까? 그런데요. 누구시죠? 혹시 우리 진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저는 진우가 복무하는 부대 수색대대장 황명철 중령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황명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들의 편지를 통해 그가 어떤 인간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왜? 우리 진우. 무슨 일 있어요? 예? 무슨 일이냐고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진우가 지금 병원입니다. 병원이요? 어디가 아파서? 감기라고. 발을 다쳤습니다. 동상입니다. 동상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당신이 내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다. 황명철은 눈을 감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금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 중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죄입니다. 이것은 보고가 아니었다. 자백이었다. 그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나 가장 진실된 자백이었다.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가 거칠게 끊겼다. 황명철은 수화기를 놓은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 그리고 곧 자신을 향해 달려올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어미의 불타는 눈동자. 그것이 류진아 총장이 그에게 내린 참회의 길, 그 첫 번째 관문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수술실 앞 복도.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황명철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램프만 멍하니 응시했다.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반추했다. 자신의 오만함, 좌절, 그리고 비겁함. 그 모든 것이 저 붉은 등 너머에서 한 젊은 병사의 발가락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야. 우리 진우. 어디 있어? 김진우 일병의 어머니 박선영 씨였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병원으로 뛰어들어온 듯 머리는 헝클어지고 외투는 비뚤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황명철을 발견했다. 황명철이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선영 씨는 그에게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녀는 황명철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당신이지. 당신이 내 아들. 내 아들 그렇게 만든. 황명철. 당신이지. 그녀의 주먹은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절망은 수천 근의 망치보다 무거웠다. 내 아들. 내 아들이 편지에 썼어. 대대장님이. 정신력만. 꾀병이라고. 아픈데. 훈련에 내보냈다고. 당신이. 황명철은 그 매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샌드백처럼 맞고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내 아들 발이 돌아와? 당신도 자식 있을 거 아니야. 당신 자식이. 그렇게 썩어가도 정신력 타령할 거야. 그녀는 황명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마치 류진아 총장이 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번의 멱살잡이는 그 무게가 전혀 달랐다. 이것은 분노한 어미의 절규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황명철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류진아 총장 앞에서도 김일병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군복을 입은 중령 계급의 장교가 한민간인 여성 앞에서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일어나. 당신 사과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살려내. 박선영 씨는 황명철을 밀치고 수술실 문을 두드리며 오열했다. 진우야, 엄마 왔어. 문 열어. 우리 아들. 간호장교들이 뛰쳐나와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수술 중입니다. 제발. 황명철은 그 모든 광경을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켜보았다. 그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한 병사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영혼까지 얼마나 깊이 파괴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문이 열렸다. 수술복을 입은 집도의 백선우 외과 대령이 지친 얼굴로 나왔다. 박선영 씨가 그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우리 진우는요? 발은. 백 대령은 황명철을 힐끗 쳐다보고는 박선영 씨의 어깨를 잡았다. 총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대로 최고의 팀이 붙었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와 혈관 확장제 투여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사한 조직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럼 발가락은 기적입니다, 어머님. 조금만 늦었어도 모두 절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끼발가락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봉합에 성공했습니다. 재활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두 발로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박선영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황명철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안도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책감. 조금만 늦었어도 자신의 오만함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뻔했다. 그때 마취에서 깨어난 김일병이 회복실로 옮겨졌다. 박선영 씨는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진우야. 아들. 엄마. 황명철은 감히 그들 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멀찍이 서 모자가 눈물로 제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저 신성한 공간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다. 그는 병원 복도 구석의 의자에 다시 몸을 묻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장교 숙소를 배정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는 병원 구석의 딱딱한 간이 의자에서 쪽잠을 잤다. 그는 박선영 씨가 식사를 거르면 억지로 김밥이라도 사다 문 앞에 놓아두었다. 박선영 씨는 처음 며칠간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군의관을 찾아가 김일병의 경과를 브리핑받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박선영 씨에게 전달하려 했다. 박선영 씨는 그 종이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황명철은 면도도 하지 못해 수염이 덥수룩했고 군복은 구겨져 초라했다. 그는 더 이상 빛나던 중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병원 복도를 지키는 죄인일 뿐이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김일병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박선영 씨는 그동안 아들 간호에만 매달리느라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해 비틀거렸다. 그때 황명철이 어김없이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다가왔다. 어머님, 조금이라도 드셔야 진우 곁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박선영 씨는 황명철의 퀭한 눈, 푹 꺼진 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이 남자가 단 한순간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황명철이 내민 죽그릇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내민 최소한의 속죄를 받아들인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황명철은 그릇을 건네고 말없이 돌아서 다시 복도 구석의 자기 자리로 향했다. 그때 박선영 씨가 그를 불렀다. 저기, 황중령님. 황명철이 멈칫 돌아보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중령님이라고 불렀다. 진우가 찼습니다. 예? 아까 정신이 좀 들었을 때 자기 때문에 대대장님이 어떻게 됐냐고 묻더군요. 괜찮으시냐고. 들어가 보시겠어요? 황명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실 문을 열었다. 김일병이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황명철이 들어서는 소리에 김일병이 고개를 돌렸다. 네. 대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저 때문에 총장님께. 황명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을 이 어린 병사는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미안하다, 김일병. 그리고 고맙다. 살아줘서. 그 순간 황명철의 가슴을 짓누르던 썩어 문드러진 자존심과 냉소의 껍질이 완전히 깨져내렸다. 그는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비로소 군인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류진아 총장 비서실의 문자였다. 그가 일주일간 매일 밤 작성해서 보냈던 김진우 일병 상태 보고 및 본인 참회 일지에 대한 답신이었다. 김일병이 안정을 되찾았다. 그것이 자네의 첫 번째 임무 완수다. 그러나 자네의 진짜 임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연천으로 복귀하게. 자네가 싼 똥, 자네가 직접 치워야지. 황명철은 문자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가 싼 똥. 그녀다운 표현이었다. 그는 김일병과 박선영 씨에게 깊이 경례를 붙였다. 반드시 건강하게 복귀해야 한다. 어머님, 제가 지은 죄는 평생 갚겠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왔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의 발도 동상에 걸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죽어있지 않았다. 그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이 구원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를 찾았다. 황명철 중령이 연천의 수색대대로 복귀했을 때 부대는 그가 일주일 만에 떠났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어 있었다. 대대 연병장에는 육군시설본부의 중장비들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낡았던 병사 막사들은 외벽 보강공사와 최신형 이중 창호 교체 작업이 한창이었다. 병사들은 전원 최신형 방한복과 방한장갑을 지급받아 마치 다른 부대에 온 것처럼 생기가 돌았다. 대대장실은 여전히 육군참모총장 연천 현장 지휘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에서 류진아 총장은 28사단장과 군단장을 세워놓고 그들이 가져온 완벽한 보고서와 실제 보급 실태를 조목조목 대조하며 질책하는 중이었다. 군단장, 자네는 이 보고서에 보급률 100%라고 서명했네. 그런데 내가 어제 방문한 530초소의 전투화는 3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물건이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총장님. 그것은 일선 부대의 관리부실. 관리부실? 일선 부대에 썩은 고기를 던져주고 잘 요리해 먹어라 하는 게 자네가 말하는 지휘인가? 이 사태는 황명철 중령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야. 자네들 모두의 방조이자 직무유기일세. 황명철은 그 살벌한 광경을 복도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저지른 멱살잡이가
결국 군 전체의 환부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의 시작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류진아 총장이 장성들을 물리고 그를 안으로 불렀다. 왔나? 네. 총장님. 김일병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께서도 곁에 계십니다. 됐네. 류진아는 그에게 서류철 하나를 던졌다. 자네가 일주일간 병원에서 참회록을 쓰는 동안 내 감찰팀이 자네의 대대에서 찾아낸 것들일세. 황명철은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리고 경악했다. 그것은 그가 대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결제했던 수많은 보급 청구서와 실제 불출 내역 대조표였다. 보이나? 자네는 분명 신형 방탄 헬멧 1000개, 신형 전투조끼 1000개를 청구하고 서명했네. 그런데 실제로는 구형 폐기품들이 창고에 들어왔어. 그 차액, 그 신형 장비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상급 부대인 4단 군수참모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래. 자네는 몰랐지.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지. 그저 서류상의 숫자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자네가 그토록 경멸하던 라인과 정치질이 사실은 자네의 등 뒤에서 자네 병사들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던 걸세. 류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명철 중령. 자네가 수색 대대장으로서 저지른 직무유기와 부하상해죄는 군사재판에 넘겨져 마땅하네. 하지만 나는 자네가 김일병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보았고 일주일간 병원 복도에서 잠을 자며 속죄하는 모습을 보고받았네. 그녀는 황명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부러진 칼은 버리지 않네. 다시 벼려서 더 날카롭게 만들 뿐이지. 총장님,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자네가 그토록 집착했던 서류와 행정, 그리고 자네가 외면했던 부패의 시스템. 그 모든 것을 역으로 추적할 기회일세. 류진아는 그에게 새로운 임명장을 내밀었다. 임육군 중령 황명철. 육군 참모총장 직속 특별감찰사령부 창설준비단 제1팀장으로 보한다. 자네는 더 이상 28사단 소속이 아닐세. 자네는 오늘부로 이 군대의 가장 어두운 곳을 파헤치는 나의 사냥개가 되는 걸세. 자네가 잃어버렸던 그 전술의 귀재다운 면모를 이제는 책상이 아니라 이 부패의 전장에서 보여주게. 황명철은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파면도 좌천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다시 군인으로 살 수 있는 상상조차 못했던 기회였다. 첫 번째 목표물이다. 류진아가 모니터에 한장교의 사진을 띄웠다. 28사단 군수참모 이강석 대령. 자네의 병사들에게 돌아갈 피복과 장비를 빼돌려 외부로 유출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다. 자네 부대 창고에서 나온 가짜 보급품이 그 증거야. 황명철의 눈이 번뜩였다. 이강석 대령. 그가 그토록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 상납하려 애썼던 사단의 실세 중 하나였다. 이강석 대령은 사단장님과 육사 동기 라인이. 그래서 류진아가 싸늘하게 웃었다. 자네가 필요했던 걸세. 라인도 없고 더 이상 잃을 명예도 없는 오직 진실만을 쫓는 부러진 칼말이야. 자네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 시스템을 자네 손으로 직접 부술 기회를 주겠네. 가서 증거를 찾아와. 자네가 그토록 잘하던 서류 속에서. 황명철은 임명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군 생활이 가장 어둡고 험난한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황명철은 대대장실이 아닌 감찰팀에 배정된 작은 임시 숙소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류진아 총장이 준 이강석 대령의 모든 결제 서류 사본을 펼쳐놓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승진에 목마른 야심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먹잇감을 쫓는 상처 입은 맹수의 눈이었다. 그는 서류 속의 미세한 숫자 차이, 날짜의 불일치, 그리고 위조된 직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가 그토록 완벽하게 만들려 했던 바로 그 서류 속에서 그는 이제 부패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얼마 후 황명철은 이강석 대령이 군수품을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넘긴 결정적인 물류 이동 장부를 찾아냈다.
그는 그것을 들고 망설임 없이 류진아 총장의 지휘소 문을 두드렸다. 총장님, 찾았습니다. 이강석 대령의 반역 증거입니다. 류진아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황중령. 이제 사냥을 시작하지. 강철의 어머니는 자신의 멱살을 잡았던 그 오만한 중령을 가장 날카로운 정의의 칼날로 완벽하게 재려내는 것이었다. 겨울의 마지막 한기가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연천 28사단 본부 대회의실.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류진아 육군 참모총장은 회의석 상석에 4개의 별이 박힌 전투모를 벗어둔 채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현장 지휘소가 차려진 지난 일주일간 28사단은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다. 오늘은 그 폭풍의 눈을 도려내는 날이었다. 류 총장은 긴급 군수 보급 실태 최종 점검 회의를 소집했다. 사단장과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고 그 중심에는 군수참모인 이강석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황명철 중령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아첨하려 했던 사단의 실세 중 실세였다. 총장님께서 현문현답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음의 귀감을 보여주신 덕에 저희 28사단의 보급 실태는 완벽히 개선되었습니다. 이강석 대령은 조금의 긴장감도 없이 오히려 이번 사태를 자신에게 쏟아질 총장의 질책을 막아낸 유능한 참모로 포장하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황명철이라는 무능한 대대장 하나를 꼬리 자르기 하고 자신은 류 총장의 비위를 맞추며 이 위기를 넘길 생각이었다. 그는 류 총장이 단순히 병사 복지에만 관심 있는 어머니 스타일의 지휘관이라고 얕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보고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류진아 총장은 말없이 박수를 쳤다. 짝, 짝, 짝. 차가운 박수 소리에 이강석 대령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이강석 대령. 보고 잘 들었네. 자네의 보고서는 내가 근래 본 그 어떤 서류보다도 완벽하더군. 숫자가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해. 마치 황명철 중령이 만들었던 그 완벽한 보고서처럼 말이야. 그녀의 말에 회의실 구석 류 총장의 임시 수행원 자격으로 배석해 있던 황명철 중령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저 오만한 이강석 대령의 모습으로 눈앞에서 재생되는 듯한 끔찍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대령. 류 총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강철 그 자체였다. 자네의 완벽한 서류에는 딱 한 가지가 빠져 있더군. 바로 진실말일세. 총장님, 그게 무슨... 자네는 신형 방탄 헬멧 1000개가 보급 창고에 입고되었다고 보고했네. 하지만 실제 창고에는 20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구형 헬멧이 녹슨 채 쌓여 있었지. 그 차이, 그 1000개의 신형 헬멧은 어디로 날아갔나, 이 대령? 이강석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것은 행정상의 착오. 착오? 류 총장은 황명철에게 눈짓했다. 황명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좌절에 빠진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자신이 그토록 잘하던 서류 작업을 통해 이강석이 숨겨둔 부패의 흔적을 모조리 파헤쳤다. 황명철은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2개의 장부가 나란히 떴다. 하나는 이강석 대령이 사단장에게 보고한 공식 군수 불출 대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황명철이 찾아낸 이강석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이면 장부이자 민간업체 거래 내역서였다. 이강석 대령. 황명철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당신은 지난 1년간 신형 방탄 헬멧과 전투조끼, 방한 피복 등 총 37억 원 상당의 군수품을 장부상으로만 입고시킨 뒤 실물은 민간 고물상 및 암시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어. 저게 뭐야? 저건 조작이야. 이강석이 비명을 질렀다. 저놈이, 황명철 저놈이, 총장님께 멱살잡이한 그 미친놈이 앙심을 품고 나를 모함하는 거다. 그는 사단장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사단장님,
저놈은 상관에게 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저런 놈의 말을 믿으십니까? 사단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류 총장의 눈치만 살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류진아 총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황명철 중령은 자신의 상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범죄자가 맞네. 그의 영혼은 한때 썩었었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명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방치했던 병사의 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참회했네. 병원 복도에서 일주일을 꼬박 세우며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 발버둥 쳤지. 자네가 내 놈의 배를 채우기 위해 병사들의 목숨값을 빼돌리는 동안 말이야. 총장님. 그래서 류 총장이 황명철의 어깨를 밀어주며 말했다. 나는 참회한 죄인의 서류를 오만한 반역자의 서류보다 더 신뢰하기로 했네. 거짓말. 증거 없어. 저건 다 황명철의 망상이야. 증거? 류진아는 회의실 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황중령. 자네가 찾아낸 마지막 증거를 들여보내게. 황명철이 문을 열었다. 육군 중앙수사단 헌병들이 손이 뒤로 묶인 채 고개를 숙인 한 민간인 남성을 끌고 들어왔다. 그는 이강석 대령과 거래했던 민간 고물상 업자였다. 이 사장, 자네가 왜? 이강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 사장은 황명철의 집요한 추적 끝에 어젯밤 체포되었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이강석 대령. 류진아 총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귀관을 현시간부로 직위 해제하며 군 형법상 군용물 횡령 및 이적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은 연행하게. 안 돼. 안 돼.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강석 대령의 절규는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채는 헌병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그가 그렇게 믿었던 사단장은 자신도 이 불똥에 휩쓸릴까 두려워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이강석이 끌려나가고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류진아는 남은 지휘관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모두 죽은 듯이 창백했다. 똑똑히 보았나. 이것이 작전명 강철의 눈. 육군 참모총장 직속 특별감찰사령부가 수행할 첫 번째 임무의 결과일세. 그녀는 황명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특별감찰사령부의 초대 1팀장은 바로 이 사람 황명철 중령이 맡을 걸세. 자신의 죄를 알기에 부패의 냄새를 그 누구보다 잘 맡을 수 있는 나의 사냥개로서 말이야. 황명철은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영전이 아니었다. 평생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장 어둡고 추악한 곳을 헤매야 하는 영원한 속죄의 길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길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봄 기운이 완연한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진우 일병은 이제는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재활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 박선영 씨가 초조하면서도 기쁜 얼굴로 그를 격려하고 있었다. 재활실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정복을 차려입은 황명철 중령이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연천에서 보았던 퀭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냉철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냉소가 아닌 굳건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대장. 아니, 중령님. 김상병이 멈춰서서 위태롭게 경례를 붙이려 했다. 움직이지 마. 황명철이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아주었다. 자네에게 경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닐세. 그는 두 사람 앞에 섰다. 그리고 박선영 씨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선영 씨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다시 걷게 되었다는 기쁨과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이 낯선 군인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진우, 김상병. 황명철이 김상병을 바라보았다. 예. 자네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이강석 대령을 포함한 12명의 부패한 군수 장교들이 체포되었네. 자네가 흘린 피, 그리고 자네 어머니의 눈물이
이 군대의 썩은 곳을 도려내는 칼이 되었어. 그는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류진아 총장님께서 자네에게 보내는 선물일세. 상자 안에는 육군 용사상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메달과 함께 류진아 총장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김진우 상병에게 그대의 고통이 이 어미의 눈을 뜨게 했고 군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되었네. 그대의 꺾이지 않은 용기와 명예로운 복무에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미로서 깊이 감사하네. 그대의 남은 군 생활과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을 이 강철의 어머니가 끝까지 지켜줄 것일세. 육군 참모총장 대장 류진아. 김상병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박선영 씨도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었다. 황명철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오려 했다.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중령님. 김상병이 그를 불렀다. 저는 건강해지면 부대로 복귀할 겁니다. 황명철이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복귀라고? 이런 일을 겪고도? 네. 저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총장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령님께서 저에게 다시 걸을 이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제 임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명철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가 정신력 운운하며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그 연약한 20살 청년의 가슴 속에 자신은 까맣게 잊고 살았던 진정한 군인 정신 강철이 박혀 있었다. 황명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상관 김진우 상병을 향해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이 담긴 완벽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계룡대 육군 참모총장실. 류진아 총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계룡산의 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황명철 중령이 이끄는 특별감찰사령부의 중간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군 전체에 만연했던 부패의 사슬이 그 뿌리부터 뽑혀나가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 이선우 대령이 낡은 편지 한 통과 갓 배달된 새 편지 한 통을 들고 들어왔다. 낡은 편지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김진우 상병 어머니의 피눈물 어린 호소문이었다. 총장님, 박선영 여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류진아는 조용히 새 편지를 받아들었다. 존경하는 류진아 참모총장님, 강철의 어머니 총장님, 제 아들 진우가 다시 걷습니다. 저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아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조국과 군대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황명철 중령님께서 매주 진우에게 면회를 와서 아들처럼 격려해주고 가십니다. 그분 역시 총장님께서 구하신 또 다른 아들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그리고 이 나라의 군대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류진아 총장의 입가에 강철 같던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두 통의 편지를 나란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하나는 그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지켜낸 결과였다. 이 대령. 예, 총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군. 연천의 내 새끼들도 이 따뜻한 봄을 느끼고 있겠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할 일이 아직 많네. 그녀의 시선은 비단 연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발 딛고 선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향해 있었다. 강철의 어머니는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단단하게 자신의 조국을 지키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